시작하시죠. 그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핸드아웃 받으셨어요? 핸드아웃 받으신 거 피시고 교재에도 오늘 복사해 주는 걸로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책이 아직 미국에서 안 건너왔대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스웨저 노트 가져오시면 될 것 같고 커리큘럼북으로 안 나갈 거예요. 거의 다 스웨저 노트로 저희 진도 나갈 예정이고 일단 복사해서 받으신 교재가 287페이지부터 아마 복사가 돼 있을 겁니다. 그죠? 네, 287페이지부터 보시면서 핸드아웃 보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책에 있는 내용 많이 안 나갈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핸드아웃 보시면서 가볍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레벨 2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좀 가볍게 보고서 넘어가도록 합시다. 일단 제가 계속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하네요. 지금 과목 이름이 바뀌었죠. 코퍼레이트 이슈어스라고 바뀌었는데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재무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계속해서 지금 역사적으로 이렇게 바뀌었던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라고 해서 과목명이 나왔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핸드아웃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기업 입장이 있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 대상이 조금 다르다는 거는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의 투자라고 하면은 주식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파생이라든가 뭐 대체 투자라든가 이런 데 투자를 하겠지만 기업 입장에서의 투자는 물론 주식, 채권, 파생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다른 게 공장이라든가 시설 설비라든가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유형자산류의 또는 프로젝트류의 성격의 투자를 하고 거기에서 내가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다양한 예를 들어 유형자산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R&D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과연 내가 여기에서 충분한 프로핏, 수익을 낼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평가가 필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지금 여기 있는 코퍼레이트 이슈어스에 대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기업 입장에서 이거와 같은 프로젝트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거기 있는 것들 거의 다 그대로 쓸 겁니다. 일단 자금 조달 먼저 해야 되겠죠. 자금을 조달할 때는 기업 입장에서 딱 두 군데에서 자금을 조달할 거예요. 첫 번째는 어디가 있냐면요. 일단 차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돈을 빌릴 수가 있을 거예요. 론 형태로 돈을 빌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기업 입장에서 동업자를 모집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쉐어 형태로, 그래서 에쿼티 형태로, 즉 쉐어 퍼체스, 주식의 형태로 이거를 발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때 돈을 빌려주는 애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debt holder,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쉐어 같은 경우에는 equity holder가 되겠고요. 또는 shareholders, 주주들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일단 돈을 빌려요. 그래서 이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 밸런시트에서 또는 재무상태표에서 여기에 에셋과 라이애빌리티와 에쿼티 섹션이 있을 텐데 여기에 있는 이 부채 섹션과 자본 섹션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우리 데빗 크레딧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이 크레딧 사이드, 이 오른쪽 사이드를 딱 놓고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했는지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내가 부채로 조달했는지 자본으로 조달했는지 따라서 이쪽 섹션을 가지고 기업의 파이낸싱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자금을 어떤 식으로 어떤 형태로 얼마를 조달했는지 그게 여기에 있는 데빗 크레딧 쪽에 묻어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달한 자금을 기업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투자를 하냐면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장, 기계장비, 설비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 내가 100억을 조달했으면 그 100억을 내가 예를 들어 현금으로 들고 있는지 아니면은 금융상품 형태로 들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PP에다가 투자를 했는지 재고자산으로 들고 있는지 이쪽 섹션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조달한 자금을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송한데 에어컨 온도 조금만 낮춰줄 수 있을까요? 네, 내가 이거를 어떤 형태로 들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산의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섹션을 다시 얘기해서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자금을 어떻게 투자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이 되는 거죠. 인베스트먼트 섹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표 혹시 기억나시나요? 레벨원에서 회계에서 배웠을 때 레벨원 회계에서 현금 흐름표 배울 때 기업이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으로 조달을 하든 빌리는 거죠. 차입을 하든 또는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을 하든 또는 그거를 갚는 활동 자체가 다 뭘로 보고가 되냐면은 cash flow from financing activity, 재무 활동으로 보고가 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공장이나 기계장비에 투자를 한다든가 또는 그 다 쓴 공장이나 기계장비나 토지 같은 것들을 매각하는 거는 투자활동에 대한 현금 흐름으로 보고가 되는 걸 아마 보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투자한 현금을 가지고
기업들은 공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공장에서 재고자산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걸 팔아가지고 AR, 매출채권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 매출채권을 다시 회수해가지고 현금의 형태로 돌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활동에 있어서 이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뭐를 보여주냐면요. 기업 입장에서는 Operating Activity, 운영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섹션이 되겠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상으로 나눴을 때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 이쪽은 Financing, 그걸 내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한 Investing,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영업활동이 여기에 살짝 묻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영업활동이 일어날 때마다 그 영업활동에 대한 손익을 이쪽에다가 정리해놓는 게 손익계산서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Profit and Loss Statements를 생각을 해보시면요. 매출액이 발생할 거고 여기에서 Cost of Goods Sold 매출 원가가 발생하면은 Gross Profit, 매출 총이익이 발생할 거고 Selling, General and Administrative, 판매 관리비가 발생할 거고 여기에서 이제 영업이익인 Operating Income,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항목들 있겠죠. 예를 들어서 기타 손익 항목들 발생할 거고 그 다음에 이자와 텍스를 빼주게 되면 당기순이익이 나겠죠. 그리고 그 당기순이익이 결국엔 다시 어디로 흘러들어가냐면요. 이 당기순이익은 이쪽에 있는 Retained Earning으로 가가지고 이익 이용으로 꽂혀서 다시 한번 투자가 되는 재원이 되겠죠. 노란색으로 그릴 거예요. 잠시만요. 여기는 넷인컴은 또 투자가 돼가지고 Retained Earning으로 들어가서 다시 한번 재투자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기업이 자금의 흐름, 즉 투자가 돼가지고 조달을 해가지고 투자가 돼가지고 운영을 해서 다시 한번 유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재투자가 일어나고 또다시 운영이 돼가지고 기업이 사이즈가 커지는 이 오퍼레이팅 사이클에서 지금 Corporate Issuers, Corporate Finance라고 제가 얘기해도 그냥 이해하세요. 왜냐면 어차피 재무관리니까 이 Corporate Finance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단원들이 어떻게 다뤄지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첫 번째 단원은 오늘이랑 다음 시간에 갈 캐피럴 버지팅 단원이 있을 거예요. 캐피럴 버지팅의 단원은 자본 예산이라는 단원으로 내가 자금을 조달해서 투자를 하고 운영을 했을 때 결국에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돈을 벌면 이 프로젝트를 해야 되겠죠. 또 A 프로젝트랑 B 프로젝트가 있으면 더 많이 버는 프로젝트 하는 게 유리하겠죠. 즉 조달해가지고 투자해서 운영하는 이 과정에서 내가 돈을 벌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캐피럴 버지팅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캐피럴 버지팅 다음에는 이쪽 섹션과 이쪽 섹션을 살펴보면 기업이 자금을 조달을 할 때 부채로 조달할 수가 있고 자본으로 조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부채로 조달할 때랑 자본으로 조달할 때랑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채는요. 두 가지 관점에서 기업의 가치를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된 사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업이 무조건 터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동업자를 구하겠어요? 아니면은 내한테 돈을 빌려줄 대출자, 채권자를 구하겠어요? 당연히 채권자를 구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채권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100억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자만 주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 내가 다 갚겠죠. 그래서 이자 비용은 고정비 성격을 띈단 말이에요. 고정비에서 뭐가 생겨요? 레버리지 효과가 생긴다고요. 즉 이 고정비로 깔리는 부분만 내가 커버를 할 수 있게 되면 그 위에 나는 수익은 내가 다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요. 따라서 이 고정비 효과, 레버리지 효과 때문에 부채는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고 각대를 낮출 수도 있죠.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가 첫 번째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거 레버넌스 배웠었는데 감세 효과 생기잖아요. 그죠? 이자 비용을 내면 낼수록 세 전 이익이 줄어들게 되니까 세금이 줄어든다고요. 그런 관점에서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내가 부채로 조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자본으로 조달할 수도 있을 거라고. 그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원에서는 뭘 배울 거냐면은 여기에 있는 이 부채와 여기에 있는 이 자본의 비율을 우리가 믹스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믹스하는 거에 따라서 기업 가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게 되는 게 두 번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원은 이게 투자가 돼가지고 운영이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유보가 될 거라는 거죠. 유보가 될 때 이 유보하는 과정에서
유보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주주들한테 일정 부분을 뭘로 돌려주냐면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 같은 형태로 돌려준단 말이에요. 실제로 최근에 배당이라든가 자사주 매입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2018년도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자사주 매입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시중의 유동성이 너무 많으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현금으로 들고 있는 돈이 100조 원 가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5, 16, 17, 18 계속해서 지배구조 변동이 있었죠. 그때마다 뭐 했었냐면은 배당 늘리고 자사주 매입 계속해서 늘려왔었다고요. 그런 것들이 기업 가치에, 주주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다뤄보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 다루는 단어는 뭐냐면요. 디비던드 펄러시에 대해서 다루게 돼요. 내가 이 배당을 주는 게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쪽 좀 잠깐만 보세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죠. 어차피 다 적혀 있잖아요. 그죠? 그죠? 자, 배당이라고 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업 가치의 극대화는 결국에는 주주 가치 극대화랑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채권자는요, 본인이 가져가는 몫이 한정될 수밖에 없다. 고정비 성격의 이자비만 딱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은 가져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고정비만 가져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나머지는 다 주주가 가져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채권자한테는 아무리 내가 100억을 벌든 1000억을 벌든 딱 정해진 이자만 주고 나면 나머지는 내가 갖는 거기 때문에 채권자의 가치는 어느 정도 캡이 씌워져 있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못해도 채권자한테는 고정된 부분만 주기 때문에 채권자의 가치는 실링, 천장이 정해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누구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예요? 주주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따라서 기업 가치의 극대화를 채권자 주주 가치 극대화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결국 누구 가치 극대화가 기업 가치 극대화예요? 주주 가치 극대화가 기업 가치 극대화예요. 그럼 그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극대화해야 되냐? 넷인컴을 극대화되겠죠. 왜? 이게 주주한테 결국에 유보되는 돈이니까. 그럼 넷인컴 극대화, 즉 기업의 수익 가치 극대화 중에서도 특히 순이익 극대화가 주주 가치의 극대화랑 맞물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이익이 얼마가 낮고 이 순이익을 결국에 배당 형태로 주냐 자사주 매입 형태로 주냐 주지 않느냐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의 팩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절차는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정량적인 요소예요. 그런데 기업 가치의 정량적인 요소 말고 정성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이제 최근에 남양유업이 넘어갔어요. 남양유업이 매각됐죠. 남양유업의 매각 사태를 보면요. 사실은 매일유업이랑 남양유업이 50년 넘게 된 경쟁 회사잖아요. 남양유업은 매일유업을 항상 이겨왔었어요. 매일유업이 남양유업에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2010년도 이후로부터 아시겠지만 이제 갑질 사건 파동 터지잖아요. 그 이후부터 해가지고 마약 사건이면 뭐며 계속해서 이제 사건이 터지다 보니까 점유율이 역전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아시면은 201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남양유업은 현금 진짜 맞고 있는 알짜 기업 중 하나였어요. 주가가 100만 원이 넘었었다고요. 지금 3분의 1 토막이 났지만. 근데 뭐를 말씀드리고 싶냐면요. 남양유업 케이스를 보면은 사실 정량적인 요소가 아니라 정성적인 요소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거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부분 있죠. 오너 리스크라고 하는 게 사실은 기업의 어떤 펀더멘탈한 팩터이기도 하지만 기업의 어떤 퍼포먼스랑은 무관한 부분이거든요. 경영자의 리스크 자체가 또는 최대 주주의 어떤 행동 자체가 말 자체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거든요. 그건 테슬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정성적인 요소들이 기업 가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게 기업의 지배구조 관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책을 다 안 받으셔서 그런데 지금 책 목차대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나중에 진도를 나갈 거라고요. 큰 단어는 5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거버넌스, 기업 지배구조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강조되고 있는 뭐 ESG 팩터라든가 이사회의 어떤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담길 거고요. 여기까지는 내부적인 요소예요. 즉 기업의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잘해서 기업의 주가를 또는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시킬 거냐에 대한 논의라면 5번째 논의는요. 사실 기업이 어느 정도 성숙기에 접어들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올가닉하게 성장하는 게 힘들 수도 있다고요. 예를 들어서 1930년대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예를 들어 다우존스 30지수 안에 들었던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존속기간을 100년으로 봤었다고요. 평균적으로 100년 이상 기업이 존속한다고 봤었는데 그게 1980년대에는 30년으로 줄어들어요. 그리고 지금 2000년대 들어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업의 존속기간 자체가 10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즉 그만큼 이 구성 요소 자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고 사회 경쟁 환경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본인이 성장의 어떤 실링, 천장이 막혔을 때
본인 내부적이 아니라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서 성장 요소를 찾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인수합병 같은 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5번째 단원에서는 M&A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5개 단원으로 구성된 게 지금 여러분들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의 진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6번인가 7번 나갈 거예요. 2시간은 캐피털 버지팅에 쓰고 나머지 1시간씩 나머지에다가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캐피털 버지팅으로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 이제 진도 말씀드린 거예요. 캐피털 버지팅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건 내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가지고 어떻게 집행해서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캐피털 버지팅의 2가지 의사결정 요소는요, 첫 번째 이거 레벨 1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이 사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에 대해서 결정한다라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해야 될 때 첫 번째는요, 내가 자금을 조달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그 조달한 수익률보다, 즉 조달한 금리보다 내가 더 벌면 이 사업 해야 되겠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부채로 조달한 돈이 있고 자본으로 조달한 돈이 있을 거예요. 근데 심플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채권자들한테 이자로 10% 보장해준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 다음에 내가 주주들한테 20% 내가 보장해준다라고 그냥 가정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채권자한테 10%, 주주한테 20%, 거기에다가 각각 내가 5대5로 투자받았다고 생각을 할게요. 내가 5대5로 투자받았으면 저 사람한테도 10%, 이 사람한테 20% 각각 5대5니까 내가 여기에선 적어도 이 프로젝트에선 얼마 정도 벌면 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되냐면 15% 정도 벌면 이 프로젝트 진행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즉, 내가 조달한 비용이 있을 거라고요. cost of capital. 내가 캐피탈을 조달한 비용보다 내가 벌어들인, 이걸 우리가 IRR이라고 하죠. Internal Rate of Return. 내부 수익률이 크다라고 하면은 이 프로젝트는 수익률이 내가 조달한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profitable, 수익성이 나는 프로젝트이니까 진행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것도 레벨 1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Net Present Value 자체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Net Present Value라고 하는 건 어떤 걸 얘기하죠? 이 프로젝트가 앞으로 벌어들일 현금 흐름이 있을 거라고. 그 현금 흐름이 현가를 땡겨요. 그리고 내 투자금이랑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내 투자금이 1억이에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벌어들일 이 사업의 현가를 땡겨보니까 2억 정도 나와요. 그러면은 이 프로젝트는 나한테 수익을 1억 안겨줄 수 있는 거니까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보겠죠. 그래서 NPV가 0보다 큰지 이 2가지 요소로 결정을 할 거예요. 그거를 지금 여기 캐피털 버지팅에서 계속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코스트 오브 캐피탈 측정하는 것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트 오브 캐피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데트 홀더가 있고 에쿼티 홀더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데트 홀더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돈을 빌려줄 때 빌려주는 금리가 있을 거라고요. 그 금리가 우리 입장에서는, 자,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빌려주는 걸 interest rate라고 하죠. 이자율이에요. 돈을 빌리는 사람 입장에서도 빌리는 거는 당연히 interest rate예요. 그런데 그거를 재무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차입금을 일으켰는데 그 차입금을 일으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debt를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우리가 무슨 비용이라고 하냐면 차입금을 일으킬 때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해서 cost of debt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을 이렇게 쓰죠. 이렇게 KD라고 쓰죠. 자, 그 다음에 에코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본으로 돈을 빌릴 때 물론 동업자니까 빌리지만 자, 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할 때는 이 사업에서 최소한도로 벌어줘야 되는 최소한의 어떤 주주의 요구 수익률 자체가 있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것 자체를 또 뭐라고 하냐면요, cost of equity라고 얘기를 하죠. 약으로 K2라고 얘기를 하죠. 요 두 개가 만나가지고 뭐가 되냐면요, 여기에 있는 cost of capital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요 두 가지가 결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cost of capital을 측정할 때 우리가 흔히 뭘로 측정을 했었냐면은 아마 WACC라고 하는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이라는 걸로 측정을 했을 거예요.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라고 얘기하죠. 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냐? 자본비용, 즉 내가 부채를 당길 때, 자본을 당길 때 그 자본비용을 가중평균한 거예요. 뭘로 가중평균한 거냐면요, 네, 반드시 내가 여기서 조달을 했을 때 썼었던 비중이 있죠. 그 비중으로 가중평균을 해준 거죠.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는 WDKD 플러스 WEKE 이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 10%, 여기 20%, 내가 조달한 비중 50%. 그래서 그 15%를 넘기게 되면 수익률이 이 사업은 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웹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 자금을 조달할 때 평균적으로 얼마의 이자율, 얼마의 금리, 얼마의 비용을 들여가지고 조달했냐에 대한 조달금리에 대한 성격이 있고,
두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적어도 너한테 이 정도는 벌어줬으면 좋겠어라고 요구한 요구 수익률 개념이 있다고요. 다시요. 이거는 조달한 사람 입장에서는 자금을 조달할 때 내가 최소한도로 벌어줘야 되는 금리 또는 비용에 대한 성격이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네가 적어도 이 정도는 벌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수익률 개념이 될 수 있다고요. 그 다음에 다시 자금을 조달하는 쪽 입장에서는 내가 이 자금을 조달할 때 내야 되는 비용 성격이 의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적어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이 사업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본전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허들레이트 개념도 있다고요.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돈 이상을 벌어야지 이 돈을 내가 감당을 해낼 거니까요.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만 덧붙이면 코스트 오브 데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세전이익이 줄어드니까 세금 효과가 있겠죠. 감세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감세 효과를 고려를 해서 KD 같은 경우에는 1- 텍스 레이스로 감세 효과를 같이 고려를 해주죠. 세금이 있는 것만큼 부채에서의 자금 조달 비용은 빠진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회사 입장에서 이자가 발생하면 그만큼 내 세금이 줄어드는 거죠. 세금이 줄어드니까 현금이 그만큼 남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감세 효과가 있는 거를 고려를 해서 KD 1- 텍스 레이스를 계산을 해줘가지고 웹을 구했던 거. 그래서 코스트 오브 캐피탈을 구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코스트 오브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코스트 오브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레벨원에서 구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 어떻게 구하셨었냐면요. 자, 이게 좀 애매하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자율대로 주고받으니까 KD 같은 경우에는 정해져 있는데 K2 같은 경우에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바가 없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주는요. 거기서 나는 수익률은 다 가져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뭘로 봐야 되냐면 자 조달하는 쪽 입장에서는 적어도 내가 이 정도는 벌어야지 저 주주들한테 자금을 조달했던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이 되는 거고 최소한도에 두 번째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내가 너한테 투자를 하니까 적어도 네가 이 정도 이상의 주가 상승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요구 수익률 개념이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이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요. 측정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이거 레벨 1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레벨 1에서 고든의 항상 성장 모형을 써서 주주가 회사에 투자를 했었을 때 바라는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배당과 자본이득 아니겠어요? 그래서 배당과 자본이득이니까 P0분의 D1 플러스 자본 성장률 이렇게 해가지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측정을 하죠.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현재 주가가 있고 앞으로 배당금이 이만큼 나올 거예요. 그리고 향후에 주가 성장이 이만큼 될 거니까 디비던드에 대한 수익, 캐피털 게인, 자본이득에 대한 수익 이 두 가지를 합쳐가지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정하는 방식 이게 레벨 1에서 배웠던 고든 항상 성장 모형을 통해서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측정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측정하는 방식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뎃 홀더들도 이자율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주식에 투자를 하니까 적어도 이자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쳐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기서의 코스트 오브 에쿼티는 어떻게 측정을 하냐면 예를 들어 무염 수익률 지금 2% 3%대 가는 그 무염 수익률에다가 네가 플러스 알파를 좀 얹어줬으면 좋겠어. 리스크 프리미엄을 좀 얹어줬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말이 돼요. 그래서 내가 적어도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무염 수익률보다 네가 한 10% 정도는 더 배상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이렇게도 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캐펜 모델을 썼었죠. 캐펜 모델은요. 공식 기억나시나요? 무염 수익률 더하기 베타의 RM-RF로 측정을 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이게 생각해보시면 이 두 번째 모델이랑 똑같아요. 이 두 번째도 무염 수익률, 리스크 프리미엄이잖아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캐펜 모델은 이렇게 바라보는 것 뿐이라고요. 리스크 프리미엄을 바라볼 때 이번 모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그냥 무염 수익률에 너 얼마를 얹어주라고 해서 absolute return target을 그냥 제시한 반면에 세 번째 캐펜 모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계산을 할 때 자, 내가 무염 수익률이 있어. 그 무염 수익률이 있고 내가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할 거잖아.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수익률만큼은 적어도 역사적 주식시장의 수익률, 즉 코스피의 수익률 정도만큼은 네가 보정을 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무염 수익률이 주식시장 수익률이 무염 수익률을 초과하는 그 프리미엄만큼은 내가 적어도 너한테 요구를 할 수 있지 않겠니? 라고 요구를 한 상태에서 베타는 뭐가 되냐면 개별 주식이 그 전체적인 코스피 대비 더 민감한지 덜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라고요. 그래서 베타를 계산할 때 이거 레벨 1에서 아마 이렇게 계산했을 거예요. 시그마 M 스퀘어분의 코베런스 IM 또래서 코릴레이션 곱하기 시그마 M분의 시그마 I가 됐었죠. 이건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얼마나 이 주식이 개별적인 시장 대비 더 민감한지 덜 민감한지를 보려면은 이렇게 측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시장이 있다라고 하면 시장이 움직일 때 한 번에 얼마나 움직여? 예를 들어 시장이 10% 움직인다고 가정하죠. 그게 시그마 M이 되는 거잖아요. 시장은 한 번 움직일 때 10%씩 움직이더라. 그런데 이 개별 주식은 한 번 움직일 때 시그마 I 15%씩 움직이더라. 그러면 이 개별 주식은 시장 대비 50% 정도 더 민감한 주식이 맞잖아요. 왜냐하면 시장은 10% 움직이고 개별 주식은 15% 움직이니까 50% 정도 더 민감한 주식이라고. 그런데 그럴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게 코릴레이션이죠. 그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100%예요. 그럼 이 주식은 50%더 민감한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장이 10% 움직일 때 개별 주식도 10% 움직여요. 그럼 민감도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5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10% 움직일 때 개별 주식도 10% 움직여요. 그런데 이럴 사건 발생할 확률 50%면 그거는 여기 0점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즉 20%, 50%밖에 덜 정확히 얘기하면은 절반밖에 민감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10% 움직일 때, 여긴 10% 움직이는데 그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5%만큼만 민감한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뭐를 측정해 주냐면은 베타를 측정을 해주는 거죠. 민감도를 측정을 해준다고요. 그래서 그 민감도를 바탕으로 이 개별 주식이 시장보다 더 민감한지 덜 민감한지를 프리미엄 성격으로 얹어가지고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측정하는 개념. 그런 다음에 그거를 여기 웩에 얹어가지고 그 웩과 우리가 앞으로 평가할 사업의 IRR을 구해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하는 게 캐피털 버지팅의 첫 번째 디시전 메이킹 프로세스의 어떤 그런 크라이테리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NPV가 0보다 클 때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기요. 자, NPV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NPV라고 얘기를 하는 건 Expected Future Cash Flow. 앞으로 내가 발생할 걸로 예상되는 캐시플로우를 내가 다 당겨올 거예요. 그걸 어떻게 당겨올 거냐면요. 1 플러스 R에 N승을 할인해가지고 당겨올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얘가 이 연차 동안 발생시킬 현금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을 R이라는 할인율로 해서 당겨왔을 때 그럴 때 이 사업이 0보다 큰 이익을 남기게 되면 이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의 분자와 분모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자, 분자와 분모를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앞에 보시면요. 회계적으로 보시면요. 이익 지표가 굉장히 많아요. 세일즈도 있고, 그로스 프로핏도 있고, 오퍼레이팅 인컴도 있고, 또 여기 뭐 또 있냐면요. EBIT도 있어요.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 이자 전 세금 전 이익. 자, Earning Before Interest and Tax랑 여기에 있는 오퍼레이팅 인컴이랑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구별은 하고 넘어갑시다. 오퍼레이팅 인컴이랑 EBIT랑 같은 개념 아니에요. EBIT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자 전 세금 전 이익이기 때문에 정확히 얘기하면 손익계산서상에서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 밑에 영업 외 수익 비용 항목이 있단 말이에요. 영업 외 수익 비용 항목들. 예를 들어 기부금 준 거. 이거 영업 외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재난지원금 받아요. 이거 영업 외 수익이에요. 우리 수익이 아니잖아요. 일성제약이라는 회사 있어요. 예를 들어 일성제약이라는 회사가 삼성물산 주식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2015년도에 삼성물산이랑 제일모직이랑 합병해서 삼성물산 쪽이 아시겠지만 큰 기업인데 그 합병 지표에서 제일모직보다 낮은 합병 지표로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때 합병 이 비율 계산할 때 논쟁이 굉장히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삼성물산 쪽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물산 쪽에서 소송을 이끌었던 게 일성제약이거든요. 근데 그 일성제약의 손익계산서를 보시면은 여기 회장님이 아마 1세대 증권사를 차렸던 그 회장님 중에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10대 증권사 중에 하나를 차렸던 분 중에 하나다 보니까 이분이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거든요. 기사 찾아보시면 나와요. 그래서 이 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여기 영업이익까지 손실이 나다가 갑자기 요 밑에서 넷인컴이 플러스가 나는 경우가 있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주식 평가손익 같은 것들 또는 주식 매각손익 같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디 들어오냐면 여기 others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others의 주식 매각손익이라든가 평가손익 같은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넷인컴이 갑자기 플러스가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은 플러스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의 밸류에이션을 우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성제약의 밸류에이션을 해요. 그럼 일성제약의 밸류에이션을 할 때 매출액도 추정을 하고 원가도 추정을 하고 판관비도 추정을 해서 영업이익을 추정을 할 텐데 이 영업이익 단까지 추정을 할 때 여기에 제약회사 본질적인 R&D 능력이라든가 약을 파는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할 거냐 또는 거기에
이 CU분의 주식 트레이딩 능력까지도 여기다가 녹여가지고 평가를 할 거냐라고 하면 후자는 아닌 거죠. 왜냐하면 이 업을 봤을 때 이거 제약업이란 말이에요. 제약업인데 여기 others에 영업과 상관없이 그냥 어떻게 해서 그냥 영업과 상관없이 무관하게 발생한 그 영업 외적인 수익과 비용 자체를 여기다가 녹일 거냐라면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other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향후에 밸류에이션 할 때 나중에 밸류에이션 할 거예요. 밸류에이션을 할 때 여기에 녹이지 않아요. 추정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영업이익까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요. 그래서 이 밑에 부분, 이 others 부분이 삭제되기 때문에 EBIT랑 영업이익이랑 같아지는 게 추정할 때는 발생하는데 엄밀히 따지면은 여기 영업이익은요, EBIT랑 같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다시 논쟁으로 돌아서 EBIT도 있고, 넷인컴도 있고, 또 계속 사업 손익도 있잖아요. Income from continuing operation. 자, 그럼 계속 사업 손익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 지표들이 있는데, 우리 여기에 뭘 쓴다고 되어 있냐면, NPV를 땡길 때, 캐시플로우로 땡긴다고 되어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땡긴다고요. 현금으로.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있어야 돼요. 왜 현금 흐름으로 땡기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어떤 현금 흐름으로 땡길지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된다고요. 레브론에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해보세요. NPV를 계산할 때, 자, 여러분이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서는 지금 다 보시면은 매출액도 배우고 영업이익도 배우고 뭣도 배우는데 결론적으로 NPV를 당길 때는 캐시플로우로 당긴대요. 그 다음에 회계 과목에서 이거 막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연결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연결하시면 되냐면요. 일단 첫 번째, 캐시플로우를 쓰는 게 맞아요. 그건 밸류에이션 때도 마찬가지고 모든 캐피털 버지팅과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와 재무에서는 다 캐시플로우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왜 캐시플로우를 쓰는지, 그 다음 어떤 캐시플로우를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캐시플로우가 유리한 점이 있는데 잠깐만 여기 옆에다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400억짜리 신규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말이 좀 빠르죠. 근데 들을만 하죠. 괜찮죠? 400억짜리 신규 투자를 좀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400억짜리 신규 투자를 했으니까 이 유형자산을 우리가 몇 년 쓴다라고 가정을 할 거냐면요. 4년 쓴다라고 가정할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쓴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 신규 자산을 우리가 4년 동안 쓰면서 처음에 투자를 캐펙스 투자를 해요. 그럼 캐펙스 투자를 하면 회계적으로 어떤 처리를 할 거냐면 아마 현금이 400억이 빠지면서 여기 현금이 400억이 빠지면서 PPE가 400억이 늘어날 거예요. 그 즉시 비용 안 태운다고요. 그죠? 회계 때 배웠잖아요. 0년차 때, 0년차 때 비용 400을 안 쓴다고요. 어떻게 씌워요? PP로 일단 400을 잡아요. 그런 다음에 1년이 지난 다음에 100억 비용 떨구고 2년 지난 다음에 100억 비용 떨구고 3, 4년 때 100억 비용으로 떨구죠. 이때 비용을 100억씩 뭘로 띄우냐면요. 감가상각비로 떨군다고요. 그죠?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100억씩 떨구는데, 자, 그 다음에 저희 감가상각비는 여기 포함되죠. 원가 쪽에도 포함되고 판관비 쪽에도 포함되고. 자, 밑에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당기순이익 이렇게 났다고 가정합시다. 첫 해 보니까 150억 당기순이익 났어요. 두 번째 보니까 50억 당기순이익 났어요. 자, 3년차 때 당기순 손실로 50억씩 적자가 예상이 돼요. 여러분들 어딨냐면요. 지금 현재 여기 서 있다고 가정합시다. 나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나 여기 서 있고 앞으로 당기순 손실이 50억씩 예상이 돼요.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사업을 이 시점에서 계속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의사결정 해보세요. 이 사업 계속하면요. 당기순 손실로 50억씩 적자 날 거예요. 이 사업 계속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말아야 된다. 해주시면 돼요. 상관없어요. 자, 봅시다. 자기가 판단하면 돼요. 어차피 저한테 대답할 필요는 아니고 자기 마음속으로 답하시면 돼요. 당기순 손실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50억씩 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 50억이 뜨면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이게 일로 물리고 주가가 떨어지고 당연히 인프레션 자체가 안 좋겠죠. 근데 내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400억 여기에 현금 나갔어요. 자, 그 400억이 여기 현금으로 나갔는데 이걸 이제 제가 현금주의로 바꿀 거란 말이에요. 자, 현금주의로 바꿉시다. 이때 400억이 현금이 나가요. 투자되는 거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의 투자는 없죠. 더 이상 투자 없어요. 그럼 이 400억 때문에 회계적인 개념상 감가상각으로 여기에 100의 비용을
이때 잡아야 될 비용을 이때 느려가지고 가상으로 잡아주는 거라고요. 요때 비용이 잡히는데 이 비용이 잡힐 때, 자, 이 100억이라고 하는 비용은 가상의 비용이죠. 일종의. 옛날에 잡았어야 될 비용을 지금 잡는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용은요, 실제 100억이 마이너스지만 비용이 아니에요. 현금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죠? 이 100억은 현금 나가는 게 아니라고요. 현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이때 내가 당기 순이익으로 150을 벌었다는 거는 자 100억이 손실이 지금 안 난 거죠. 비용이 안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내가 실제로는 이때 250억의 현금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매출액은 250이 꽂힌 거예요. 꽂혔는데 당기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감가상각비 100억을 태우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150억이 된 거죠. 자,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년차 때도 실제로는 매출로 따지면 아마 150억 정도 벌었을 거예요. 근데 감가상각비 100억 태우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이 50억이 된 거죠.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계산하면 얼마 돼요? 이때는 플러스 50 플러스 50씩 매출이 발생할 거라고요. 플러스 50씩 매출은 발생하는데 감가상각비가 100억이 타다 보니까 당기순 손익으로 당기순 손실로 50억이 여기 맺힌 게 된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따지게 되면은 내가 이때 의사결정을 해야 되면 내가 손익계산서를 보고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지금 현금주의로 의사결정하는 거랑 다른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충 자료들을 되게 많이 나눠드릴 거예요. 나중에 지금 이제 핸드아웃은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필기할 시간 줄이고 그냥 제 설명 들으라고 나눠드린 거고요. 거의 제가 필기하는 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다른 데 가서 유포하지 마세요. 이거 만드느라고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죠? 죽을 것 같았겠죠.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자료들이 좀 나갈 거예요. 아마 그죠. 복사해드린 거, 책 복사해드린 거. 그 다음에 책 복사해드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엑셀 파일로 해서 보시면 좋을 만한 기사도 올릴 거예요. 책은요, 저작권 협의가 됐어요, 교수님이랑. 그래서 교수님이 나눠주라고 하셔가지고 나눠준 거고, 그 다음에 저작권 협의가 안 된 것 같은 기사 같은 경우는 이게 나눠줄 수가 없어요. 기사 한 번 인용하는데 막 4, 50만 원씩 들고 하나당 그러거든요. 하나당. 한 번 할 때마다. 너무 비싸게 살 수가 없어가지고 기사 같은 경우는 제가 링크를 올려드릴 거예요. 그 링크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보시면은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인쇄해서 오셔도 되고 왜냐면 제가 1강부터 5강까지 쓸 기사를 다 거기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인쇄해 오셔서 그러셔도 상관없어요. 네, 거기 보시면요. 지금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얘기가 LG전자 남용 부회장이 임원회의 때 했었던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장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단기순이익을 보고 해도 상관없는데 단기적인 의사결정으로 사업의 퇴출 결정할 때는 현금 흐름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이 말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임원진 회의에서 나왔던 게 이 내용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자 장기적으로 의사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면은 결국에는 버는 돈은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자 넷인컴이 150억에 50억 까먹으니까 결국에는 얼마 벌었냐면요. 얘 200억 벌었어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250억, 150억, 50억 합치면요. 얘 400억이고 500억이에요. 500억에서 지금 계산값을 해보죠. 400억, 500억에 100억이니까 왜 이게 안 맞지? 50억, 150억, 200억. 뭐가 안 맞지? 합계가 맞아야 되는데 제가 뭐 잘못 계산했나요? 200억, 100억. 이거 내가 계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이렇게 벌면은 순이익으로 100억이죠. 150억, 50억 빼니까 잘못 계산하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정신이 좀 없어요. 200억에 100억 빼니까 100억 정도 순이익 난 거예요. 4년 동안.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다 더해주면 되죠. 그러면은 400억, 550억. 그렇죠. 400억, 500억. 500억에 400 빼니까 얘도 플러스 100억, 얘도 플러스 100억. 그래서 현금주의로 가든 회계적으로 처리를 하든 결론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은 그 합계는 똑같아요. 얘도 100억 벌고 끝난 거고 얘도 100억 벌고 끝난 거고 그런 거예요. 얘도 지금 500억 벌었는데 400억 썼으니까 100억 남긴 거고 얘도 쓴 비용 400억에 이거 다 해가지고 결국 남긴 거 순익으로 보니까 100억 남긴 거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결과는 똑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단기적으로 의사결정할 때는 이미 기존에 투자했던 돈은 뭐가 되냐면 이거 제목에서 썬크 코스트라고 그래요. 이미 투자된 비용이에요. 이미 컨설팅비 썼고 이미 우리가 다 썼던 비용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다 매몰된 비용에서
앞으로만 바라보면 되지 그 전에는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는 현재 상태에서 앞으로 현금주의를 얘가 나한테 컨트리뷰션 마진이라고 이거 얘기하잖아요. 공원 이익을 발생시켜 줄 수 있냐 정도만 파악하면 된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쓰는 돈 대비 벌어들이는 돈만 더 많으면 이제 캐시주의로 보는 게 현금주의로 보는 게 더 명확하고 심플하게 의사결정을 하는데 편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다시 논의로 돌아오게 되면요. NPV를 계산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 때문에 현금주의로 이거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요. 모든 밸류에이션이 다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요 자체를 캐시로 한번 뭐 하냐면요. 컨버전을 해요. 현금주의로 한번 바꿔준다고요. 이런 식으로. 감가상각비 가상의 비용이니까 이거 다시 엎어준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넷인컴 150억인데 아니야 150억 아니야 250억이야. 실제 현금 250억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그 250억을 여기다가 놓고서 현재 시점에서 그게 얼마가 앞으로 들어올지를 할인해오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캐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가 조금 더 단기적인 의사결정을 할 때는 명확한 임플리케이션을 줄 수 있다는 거. 현금을 쓸 거고 그럼 두 번째는 어떤 현금을 쓸지에 대한 그러면은 질문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어떤 현금을 쓸 거냐. 여기 이렇게 많은 이익 지표들이 있는데 그 현금에 대한 지표가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핸드아웃 보시면 1페이지에 보시면요. 거기에 CFO에 여기에 땡땡 해가지고 FCFF라고 돼 있을 거예요. 거기 좀 하나만 쓸게요. Free Cash Flow to Firm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있죠? 그 공식을 좀 한번 쓸게요. 이거 레벨론에서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공식이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EBIT의 1 텍스 레이트 플러스 감가상각비 마이너스 워킹 캐피털 마이너스 픽스 캐피털. 이건요. 플러스 감가상각비 곱하기 텍스 레이트 마이너스 워킹 캐피털 마이너스 픽스 캐피털 이렇게. 봅시다. 현금흐름을 쓸 때 앞으로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에도 그렇고 밸류에이션에도 그렇고 요 현금흐름을 요거를 쓸 거라고요. 레벨 1에서 배웠던 아무 생각 없이 공식 외웠었죠. 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보기 때문이에요.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누구의 가치를 측정할 거냐면 우리 기업 가치를 측정할 거라고요. 지금 우리 다 기업 밸류에이션 하고 있고 기업 재무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가치를 측정할 거라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 가치를 측정할 때 여기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있는데 기업 가치는 뭐랑 뭐의 합계냐는 질문이 나와야 돼요. 기업 가치는 뭐랑 뭐의 합계냐? 기업 가치는요. 여기에 있는 채권자의 가치와 주주의 가치를 합치면 기업 가치가 나와요. 우리 흔히 뭐 이런 레이쇼 들어보셨어요? EV EBITDA라고 하는 이런 레이쇼 들어보셨어요? 그죠? 엔터프라이즈 밸류, 기업 가치. 우리 기업 가치 평가한다 하잖아요. 그럼 기업 가치 평가한다라고 했을 때 기업 가치가 뭐냐부터 알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업 가치는 쉽게 얘기하면 여기에 있는 채권자 가치, debt holder와 주주 가치 두 개를 더한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하는 거는 기업 가치인데 인수합병 시의 기업 가치를 얘기를 해요. 자, 인수합병 시의 기업 가치를 어떻게 구하냐? 심플하게 생각할게요. 삼성전자 시총이 한 300조예요. 자, 삼성전자의 시총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주식의 시가 곱하기 주식수예요. 유통 주식수. 다시 얘기하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다 사올 때 300조 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죠. 다시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라고 하는 건 시장에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내가 다 매입해온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돈이 들어가. 그게 300조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내가 그 주식을 인수한다고 가정합시다. 자, 논지를 조금 더 바꿔서 숫자를 조금 줄입시다. 심플하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예를 들면 안 돼요. 근데 예를 들기 위한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결혼을 한다고 쳐요. 근데 내가 와이프를 사온다고 합시다. 장인어른한테서. 근데 내가 와이프를 사오려고 하니까
이런 예 들면 안 돼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장인어른이 나한테 100억을 주면 데려갈 수 있대요, 와이프를. 그래서 제가 100억을 주고 경영권을 떠왔어요. 그랬더니 100억이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100억을 떠왔더니 와이프가 통장 하나를 꺼내는데 자기가 대출받은 게 있대요. 한 50억 정도 받았대요. 그럼 내가 실제로 장인어른한테 준 돈은 100억이지만 와이프의 빚도 내가 갚아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상 이 와이프를 사올 때 쓴 돈은 100억을 현금 줬지만 내가 부채까지 갚아야 되기 때문에 150억을 주고 사오는 거예요. 그럼 인수합병할 때 똑같아요. 삼성전자를 300조 원 주고 시가총액 주고 사왔어요. 주식 다 떠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딱 사오고 보니까 삼성전자에 부채가 달려있어요. 그럼 그 부채도 내가 경영권 떠안았으니까 갚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를 구할 때는 시가총액에다가 여기에 이자부 부채 가치를 같이 합산해줘요. 그래서 이자부 부채를 더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내가 갚아줘야 될 부채가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다시 예로 돌아가서 와이프가 빚이 50억이 있대요. 그래서 엄청 좌절하고 있는데 또 다른 통장을 꺼내요. 근데 거기에 현금이 한 30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30억으로 와이프 빚 50억 갚으면 되겠죠. 다시요. 내가 100억 주고 사왔어요. 그런데 빚이 50억 있대. 그럼 내가 150억 주고 사온 거 아니에요. 근데 와이프 주머니에 현금이 30억 있어요. 그럼 50억 갚아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빚은. 그렇죠? 실제로 얼마 주고 산 거예요? 120억 주고 사온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엔터프라이즈 밸류의 정확한 개념은 인수합병 시의 가치예요. 내가 인수할 때 시가총액만 주고 사왔는데 빚이 딸려있어? 그럼 그거 더해줘야죠. 근데 막 뒤져보니까 현금 있어요. 그럼 현금은요, 갚아버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엔터프라이즈 밸류에서 그만큼 내가 인수 가격이 줄어드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남영역 같은 경우가 그래서 EBITA 계산하게 되면요, 2010년대 초반에는요, EBITA가 2배, 3배밖에 안 났었어요. 현금이 진짜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을 자린고비 경영한다고 했었어요.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현금을 그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회사를 인수했을 때 이 회사에 현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현금으로 빚 갚고 내 인수대금까지 다 치러도 돈이 너무 많이 남다 보니까 EBITDA가 그렇게 낮게 나온 거죠. 배수 자체가. 그래서 현금 많은 기업들, 현금성 자산이 많은 기업들이 인수합병에 타깃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는 유형자산 많은 기업도 똑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인수를 했어요. 대우건설이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금호하샤나그룹이 대우건설을 인수를 했어요. 인수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대우건설이 갖고 있는 유형자산 중에 가장 컸던 게 2008년도에 서울역당 나가면은 제일 먼저 보이는 그 장그래가 일했던 빌딩 아세요? 그 대우건설 빌딩, 주황색 건물로 서울스퀘어 빌딩. 그게 원래 대우건설 거였거든요. 매각가액이 한 1조 원 정도 돼요. 자, 내가 인수합병 했어요. 인수합병 했는데 하자마자 막 털어보니까 팔 게 있는 거예요. 그럼 팔아요. 건물 팔아요. 1조 원 현금 빡 꽂혀요. 그러면은 내가 인수를 설마 10억 주고 했다고 하더라도 10억 주고 그때 당시가 아마 7조 원 주고 인수했을 거거든요. 7조 원 주고 인수를 했는데 빡 보니까 현금 있는 거예요. 1조 원. 그럼 뭐요? 인생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실제로 6조 원 주고 인수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 자산 중에서 토지나 아니면은 본인들이 갖고 있던 IP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서 자산이 가치가 되는 것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타겟이 될 수 있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팔아가지고 현금성 자산 갖게 되면 내가 그거 그대로 배당으로 끌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밸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인수합병시의 가치예요. 부채 가치랑 자본 가치 합치고 현금 가치 빼주게 되면은 그게 이 기업의 인수합병시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요. 기업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일단 현금 무시합시다. 채권자의 가치랑 주주 가치를 합친 거예요. 기업 가치는 채권자의 가치에다가 주주 가치를 합산한 개념이 기업 가치예요. 이거는 이해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투자한 사람들이에요.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 누구야? 채권자랑 주주. 그럼 채권자한테 돈 갚고 나머진 자녀 재산은 주주 거니까 이해되는 개념이죠. 그러면은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우리 뭘 측정할 거냐면요. 밸류에이션으로 돌아와요. 채권자랑 주주의 가치를 측정하면 기업 가치가 나올 거예요. 채권자랑 주주의 가치를 측정하려면 채권자랑 주주한테 돌아가는 돈의 가치를 측정하면 기업 가치가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다시요? 채권자랑 주주의 가치를 측정해야 되니까 채권자랑 주주한테 돌아가는 돈의 가치를 측정하면 기업 가치가 된다고요. 그러면 채권자랑 주주한테 돌아가는 돈의 가치가 얼마가 될 거냐? 이렇게 되겠죠. 아까 채권자한테 우리가 뭘 준다고 했어요? 이자 준다고 했죠. 원금 준다고 했죠. 그거예요. 채권자한테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이자잖아요. 그 다음에 주주한테 돌아가는 돈의 가치는 뭐예요? 넷인컴이잖아요. 근데 세금, 자 여기 요거 어덜슨 생각하지 맙시다. 이제 텍스, 세금. 자, 세금은요 내야죠. 네, 기업 가치를 측정할 때 기업 가치에 정부 몫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부 몫이 있으면 그건 공산당이죠.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기업 가치를 측정할 때는 채권자랑 주주의 가치만 측정하면 돼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업 가치를 측정할 때 여기 보시면 다 어디 시작하냐면 EBIT에서 시작을 해요. 어디 시작하냐? 여기 시작한다고요. 여기 시작한다고요. 여기서 시작해요. EBIT에서. 레벨 1 때 아마 영업이익 왜 중요한지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영업이익 왜 중요하다 그래요? 영업에서 번 돈이니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탑다운이랑 버텀업으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다 클라이언트 만나가지고 쓰실 수 있는 내용. 영업이익 왜 중요한지 물어보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업 가치 왜 저렇게 평가하는지 하면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영업이익이 왜 중요하냐면요. 첫 번째 탑다운이랑 버텀업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버텀업으로 올라가 봅시다. 밑에서 위로. 기업의 가치는요. 채권자랑 주주의 가치예요. 채권자랑 주주한테 얼마가 들어가는지를 알면 기업 가치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한테는 이자가 들어가고요. 주주한테는 세금이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 더 있는 게 정부도 기업에 직접 투자를 안 하지만 간접 투자는 한다고요. 전기, 철도, 국방, 치안, 의학, 간접 투자하죠. 이를 통해서 뭐래요? 기업에 간접으로 재화를 공급을 해요. SOC라고 하잖아요. 다 간접 투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도 지분은 없지만 몫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기업에 투자한 직접 투자자인 채권자 주주의 몫과 간접 투자자인 정부의 몫을 담고 있는 이익, 그게 뭐냐면 영업이익이 되는 거죠. 바텀업으로 갔을 때 영업이익이 왜 중요해? 기업에 투자한 직접 투자자 2명, 채권자 주주, 그냥 간접 투자한 누구 있어요? 정부. 그 3명의 몫을 측정한 게 영업이익이야. 그래서 영업이익 극대화가 되면은 결국에는 이 세 파티의 이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중요하다고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탑다운으로 내려올 때는 똑같은 거야. 탑다운으로 내려올 때는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매출액에서 영업과 상관이 있는, 즉 이 매출액과 연동되는 비용, 매출액과 상관없이 발생되는 비용. 자, 원가라고 하는 건 어떤 비용이냐면 예를 들어 내가 닭 한 마리를 팔아요. 그럼 닭 한 마리를 팔 때 그 닭의 원가 들어가죠. 치킨, 닭 재료, 그 다음에 양념, 기름, 그 다음에 이 닭을 굽는데 필요한 사람 인건비, 이렇게 매출을 발생되는데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사람들에 대한 비용이 CGS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비용들과 상관없이 발생된 예를 들어 렌트비라든가 아니면은 뭐 임대료라든가, 임대료가 렌트비죠. 또는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이런 상관없는 판매 관리비까지 빼준 상태에서 나온 게 영업이익이에요. 즉 매출액을 발생시키는데 직접적으로 연동되거나 매출액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또는 변동도로 발생되는 비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빼줬을 때 그럼 뭐예요? 기업이 영업을 정상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영업과 관련된 직간접 비용들을 다 빼준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영업이익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중요하겠죠. 그럼 이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하는 이유는 채권자와 정부와 주주 몫을 담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현금 흐름을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게요. 조금만 더 할게요. 이 현금 흐름을 쓸 때 우리가 이걸 쓰는 이유는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해요. 왜 영업이익에서 시작을 하느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채권자와 주주와 정부 몫의 이익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중요합니다. 더 나갈게요. 여기서 세금을 빼줘요. 세후 영업이익으로 계산한다고요. 왜 세후 영업이익으로 계산할까요? 다시 기업 가치는 채권자와 주주 가치를 했어요. 그럼 정부 몫을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현금 흐름을 추정을 할 때 채권자, 주주, 정부 몫의 현금 흐름을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채권자, 주주 현금 흐름만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제외해 주는 거예요. 세금 냈다고 가정하고 주주랑 채권자 입장에서 얼마 남아? 그거를 측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채권자, 주주, 정부 몫의 이익에서 채권자, 주주 몫의 이익으로 여기까지 바꿔주는 거예요. 공식 이해돼요? 그래야지 암기할 수 있어요. 공식 외울 게 진짜 많아요. 프리캐시 플로우트 펌만 해도요, 4가지 외워야 되고요. 프리캐시 플로우트 에코티에서 3가지 외워야 되고, 거기에 레지듀얼 인컴, 외워야 될 게 산더미라고요. 그래서 공식 외울 때 항상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이것도 설명하잖아요.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고요. 이해해야지 암기가 된다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채권자, 주주, 정부 몫의 이익에서 채권자, 주주 몫의 이익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왜? 기업 가치 평가를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감가상각비를 더해주죠. 감가상각비만 더해주는 거 아니에요. 대손상각비도 더해줘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내가 EBIT를 구했어요. 근데 EBIT를, 이건 회계적인 이익이죠. 이건 회계적인 이익이라고요. 회계적인 이익을 내가 뭘로 바꿔주고 싶냐면 현금 흐름으로 바꿔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회계적인 이익이라는 게 아까 여기 봤듯이 회계적인 이익이라는 게
불순물이 껴있어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도 마찬가지죠. 이거 대손상각비 실제로 내가 돈 못 받은 게 아니에요. 돈 못 받을 금액을 예상해가지고 비용을 가상으로 잡은 거죠. 가상으로 잡은 거예요, 비용을. 예측한 걸로 잡은 거라고요. 실제로 돈을 못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이 유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대손상각비. 또 뭐 또 있어요? 스탁옵션 같은 것들도 여기 포함될 수 있어요. 스탁옵션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여기 원가랑 판관비에 보면요. 판관비의 대손상각비, 원가랑 판관비의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이 실제로 현금 유출되지 않았지만 비용 항목으로 계상이 된 거예요. 매칭 프린서플에 따라서. 그래서 비용 항목이 발생하다 보니까 EBIT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실제 현금주의보다 내려와 있죠. 비용이 발생하다 보니까 흰색이 초록색보다 내려와 있죠. 그럼 그걸 어떻게 해주는 거야?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감가상각비만큼.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를 더해주는 거예요. 주주채권자 정부 몫의 이익에서 주주채권자 몫의 이익으로 바꿔줘요. 그 다음에 여기 감가상각비를 더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주주채권자 몫의 이익을 주주채권자 몫의 현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감가상각비니까. 그럼 여기까지 하면 주주채권자 몫의 현금 흐름이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 워킹 캐피탈 변동분과 픽스 캐피탈 변동분을 빼줘요. 이건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요. 심플하게 이해하는 버전. 자, 이 현금 흐름 추정할 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장기 프로젝트 또는 기업 가치 평가할 때 레벨 1에서 아마 기업은 계속 기업 가정을 쓴다라고 들어보셨을걸요? 기업 영구적으로 가는 걸 가정해요. 그럼 영구적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은 이때 400억 한 번 투자하면 되는 게 아니라 계속 투자해야 된다고요. 그죠? 두 번째, 이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매년 기업이 사세가 커지면은 조금씩 현금이 잠겨요. 뭘 얘기하냐면, 자, 예를 들어서 조그만한 화장품 가게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조그만한 화장품 가게를 할 때 처음에 화장품 가게 설립할 때 투자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막 인테리어도 하고 뭣도 하고 해야 되지만 재고 자산 사놔야 될 거 아니에요. 화장품 상품 사놔야 되겠죠. 화장품 재고를 매입해요. 재고를 매입할 때 현금이 나가면서 재고가 증가하죠. 그만큼 재고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현금 유출이 있다고요. 무슨 얘기냐면 단기 투자랑 장기 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워킹 캐피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 재고 자산에 잠기는 돈, 매출 채권에 잠기는 돈, 매출 발생했는데 아직 받지 못한 돈 이런 것들. 자, 매출이 발생해요. EBIT가 커지죠. 매출이 발생하면 영업이익은 늘어나요. 그런데 매출이 발생한다고 현금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매출 채권으로 잠기는 돈도 있을 거라고요. 나중에 받을 돈. 그러면은 EBIT는 매출이 발생하니까 올라가지만 아직 이 현금 안 받았잖아요. 그럼 현금주의로 가니까 여기 워킹 캐피탈에서 매출 채권이 그만큼 늘어났어. 아직 이거 현금 안 받았거든? 조정해 주는 거예요. 재고 자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재고 자산도 내가 현금 주고 재고가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비용이 나중에 떨린다고요. 다시요. 이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이거랑 같이 해봅시다. 비용을 이렇게 뿌려주는 걸 아까 제가 매칭 프린서플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거 배우셨는데 이렇게 들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비용을 잡는 건요. 회계에서 수익인식 원칙은 5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비용인식은 아마 매칭 프린서플에 따라서 한다고 배우셨을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잡는다고요. 단순히 감가상각비라서 400억을 투자해서 이거를 이렇게 흩뿌려주는 게 아니라 또는 기계장비를 샀는데 이 기계장비가 시일이 지나면서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냥 비용으로 잡아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기계장비 내가 4년 쓸 거야. 이때 쓸 건데 이때 그럼 매출이 발생하지. 매출 발생에 따라서 내가 그 비용을 매칭시켜가지고 수익 비용을 대응시켜서 실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에 대한 매년의 수익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주는 거라고요. 원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재고를 사와요. 원자재를 사와요. 원자재를 사오면 잘 봐요. 캐시가 나가면서 인벤토리가 잡힐 거라고요. 캐시가 나가면서 인벤토리가 잡히는데 비용 안 태워져. 무슨 얘기냐? 원자재를 사온다고 바로 비용 태우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 물건이 팔릴 때 비용을 태우죠. 무슨 얘기냐? 올해 원자재 80 샀어요. 내년에 그걸 팔아요. 그럼 내년에 100원어치를 이걸 팔면서 매출 100에 비용 80을 잡으면서 수익 20을 남기면서 그게 손익계산서에 180, 20에서 여기에 20이 남고
그런 상태에서 아까 잡았던 캐시가 100이 나가고 인벤토리가 100이 늘었었잖아요. 그 100이 늘은 인벤토리를, 죄송합니다. 80 썼죠. 다시 볼게요. 캐시가 80이 나가요. 인벤토리가 80이 잡혀요. 일단 1년차 때는 그렇게 끝나요. 그 다음에 인벤토리를 우리가 100에 팔잖아요. 그럼 100에 파니까 AR이나 캐시가 100이 늘어나면서 인벤토리가 80이 줄어들죠. 그럼 여기 플러스로 20만큼 증가하잖아요. 네트로. 그 20만큼 여기 리테인드 어닝이 증가해야 되겠죠. 어떻게? 매출 100에 원가 80. 그래서 원가는요. 비용 항목은 매출이랑 수익 비용이랑 대응해서 잡아주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워킹 캐피탈로 그런 항목들을 조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영업 활동을 하다 보면 AR과 인벤토리와 AP, 매입 채무, 어카운트 페이어블 변동 생겨요. 현금 잠긴다고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어려운 설명. 간단한 설명은 단기적인 투자를 얘기하고 조금 어려운 설명은 저게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여기서 현금 흐름상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조정해 주는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픽스 캐피털 이건 뭐냐면 장기 투자. 여기서 봤었던 예를 들어 400억짜리 뻥 투자하는 거 또는 예를 들어서 반도체 공장 세우는 거, 기계장비 사오는 거 그런 장기 투자를 여기서 고려를 같이 해주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고려가 돼서 결국 프리 캐시 플로우 투 펌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주주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주 채권자 귀속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 free cash flow to firm이라고 하는 게 free cash flow, 잉여 현금 흐름이에요. to firm이니까 여기서의 firm은 주주랑 채권자를 얘기를 해요. 주주랑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업이 장기적으로 간다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그래서 free cash flow to firm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공식은 위에 공식 알면 심플하게 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요거 전개합시다. 요거 전개하면요. 요거 전개하면요. 요렇게 전개하면 EBIT 마이너스 EBIT 곱하기 텍스 레이트. 요렇게 전개하면 감가상각 애몰타이제이션 더해주고 마이너스 감가상각 애몰타이제이션 곱하기 텍스 레이트. 자, 위에 거랑 비교해봅시다. 요 EBIT 사라질 거고요. EBIT 마이너스 텍스 레이트 이렇게 사라질 거고요. 감가상각비 사라질 거고요. 요만큼이 더 빠지죠. 무슨 얘기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전개를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전개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비의 텍스 레이트 곱한 것만큼만 이 위에 거보다 더 빠져 있어요. 여기도 감가상각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요렇게 봤을 때 요만큼이 더 빠져 있다고요. 왜 더 빠져 있냐? 그럼 공식상 그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이걸 우리가 다시 더해줘요. 왜 더해주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가상각비가 발생해요. 그러면 감가상각비가 발생한 것만큼 영업이익이 내려가고 세전이익이 내려가요. 세금을 적게 낸다고요. 실제 감가상각비에서는 감세 효과가 있어요. 손금 산입이 되는 것만큼 감가상각비에 감세 효과가 있다고요. 세금을 적게 낸다고요. 그래서 이게 감가상각비가 초반에 많이 태워주는 자산일수록 세금 효과가 세거든요. 나중에 이제 배우시겠지만 이건 나중에 합시다. 어쨌든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감세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만큼을 add value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음 공식은 똑같게 되고요.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서 여기 캐시플로우는요 뭘 쓸 거냐면 free cash flow to firm을 쓸 거예요. 그 free cash flow to firm의 의미는 뭐냐면 주주 채권자 귀속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 R이라고 돼 있죠. 할인율. 이 할인율은 뭘 쓰냐? 할인율은요 아까 제가 웩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웩을 쓰냐면 위에 현금 흐름이 주주 채권자 귀속 현금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현금 흐름이 주주 채권자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할인율도 누구 걸 쓰냐면 주주 채권자 관점의 할인율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웩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뒤에 가셔가지고 여기 현금 흐름이 나중에는 주주 채권자 관점이 아니라 주주 관점의 현금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채권자 관점의 현금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주에서 생각을 해봐요. 부채 없어요. 투자만 냈고 여기서 배당만 빨아올 거예요. 그럼 배당만 빨아오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뭐만 생기냐면 배당만 생긴다고요. 그럼 그건 주주 관점이에요. 채권자 관점이 없어요. 그럼 그럴 때는 할인율을 뭘 써야 되냐면 실제 밸류에이션에도 코스트 오브 에코티만 써야 돼요. 주주 할인율을 써야 된다고요. 이것만 써줘야 돼요. 요것만. 그 다음에 반대로 내가 채권자예요. 금융기관이에요.
금융기관 입장에서 내가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이자랑 원금만 받아요. 그래서 여기 현금 흐름이 이자랑 원금만 들어요. 그럼 여기 할인율 뭘 써야 돼요? 채권자 이자를. 내가 빌려줘서는 금리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을 돌려야 돼요. 매칭이 돼야 된다고요. 요 밑에 거랑 요 위에 거랑.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를 짓기 전에 하나만 더 할게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제가 막 흥분하고 장황하게 얘기를 했냐면, 레벨 2 커리큘럼이 올해 커리큘럼을 바꿨는데 제가 아직 책을 다 못 받았어요. 그래서 에코틱 과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제가 아직 체크를 못했어요. 근데 작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과목이 FRA, 회계랑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재무관리랑 에코티랑 연결이 돼요. 근데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헷갈려요. 무슨 얘기냐? 자, 볼게요. 지금 제가 여기서 막 캐시플로우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거기 지금 제가 써놓긴 했지만, 재무학에서 After Tax Cash Flow를 구하라고 하면요, 세후 현금 흐름을 구하라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하냐면 Free Cash Flow to Firm을 의미해요. 다시요. 요거를 의미한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건 재무적인 관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밸류에이션 관점. 세후 현금 흐름 구해라. 이거예요. 또는 재무학에서 야, 세후 영업 현금 흐름 구해. After Tax Operating Cash Flow 구해. 라고 하면 파이낸스라고 쓸게요. 흔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교과서, 여기 코퍼레이트 파이낸스 교과서에서는 After Tax Cash Flow랑 After Tax Operating Cash Flow를 구별해요. 왜 구별하냐면, 자, 히스토리가 있어요. 지금 제가 After Tax Cash Flow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워킹 캐피탈과 픽스드 캐피탈이, 자, 무슨 얘기냐? 우리가 요거를 할인해오기 위해서는 프리 캐시 플로우 투 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를 내가 할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때 요 변동분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체크하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 매년마다 재고자산 데이터, 매출채권 데이터, 매입 채무 데이터를 다 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추정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이건 회계 과목이 돼요. 재무관리가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어려워지는 거. 물론 한국회계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근데 회계 과목이 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책은 어떻게 심플하게 이 문제를 간추리냐면, 잘 들으세요. 연초에 사업 시작할 때 우리 고정자산 투자 빵 들어간다고 하자. 이때 토지랑 공장 투자 대량으로 해. 이때 재고자산 투자해. 이렇게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말에 사업 종료하는 4개년차 때, 사업 종료할 때 이 픽스드 캐피탈 다 팔고 나오는 걸로 가정하자. 이 워킹 캐피탈 다 팔고 나오는 걸로 가정하자. 심플하게 얘기하면 내가 토지 투자했어요. 4년차 되면서 야, 이 토지 그냥 다 팔고 나오는 걸로 가정하자. 워킹 캐피탈 투자해요. 1, 2, 3년차 때 투자 안 하고 이 워킹 캐피탈이 마지막에 다 돌려주고 나오는 걸로 가정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내가 이때 재고자산 10억 사놨으면 돌아 나올 때 그냥 10억 내가 받고서 그냥 나오는 걸로 가정하자는 거예요. 심플하게. 요거를 심플하게 가져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남는 건 뭐냐면, 그러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때 요 부분은 얼만데? 그 부분을 EBIT에 1-tax rate 플러스 감가상각비, 요만큼을 재무책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After Tax Operating Cash Flow라고 해요. 다시요. 원래 재무에서는 After Tax Operating Cash Flow랑 Operating Cash Flow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Corporate Finance 우리 교재에서 커리큘럼상 요거를 매년 줄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이렇게 심플하게 그냥 정량화한 거예요. 정량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계량화? 그냥 이렇게 템플릿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와. 그래서 항상 픽스 캐피탈은 이때, 워킹 캐피탈은 이때 투자 들어가고 이때 뒤집혀. 그럼 그 중간에 이 초록색 부분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하고 이 전체를 애프터 텍스 캐시 플로우를 구하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그럼 회계 과목에서는 회계 과목에서도 영업현금 흐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회계 과목에서는 영업현금 흐름을 뭐라고 하냐면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하죠. 회계 과목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회계에서는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오퍼레이팅 캐시 플로우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히스토리가 있어요. 자, 재무는 그냥 이 홀 과정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현금 기준으로. 그런데 회계는 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주기 위한 시스템이 회계잖아요. 그럼 정보 이용자들에게 조금 더 유의미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쪽 잠깐만 봐봐요. 활동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해요. 재무활동, 투자활동, 영업활동. 그리고 정보를 리포팅할 때 1년 단위로 리포팅을 하죠. 올해, 내년, 내후년. 그래서 이쪽 보세요. 회계는요. 여기에 있는 요 픽스 캐피탈 인베스트먼트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요 PP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회계적으로 보고를 할 때는 저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냐면 투자 현금 흐름으로 보고가 돼요.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상에서. 그런데 회계적으로 영업 현금 흐름을 계산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업 현금 흐름 구할 때 물론 레벨 1에서 간접법이랑 직접법으로 계산하셨겠지만 직접법으로 생각할 때 영업이익까지 구한 상태에서 그때 조정해 주지 않았어요? 회계적으로 할 때 회계적으로 할 때 이 영업 현금 흐름을 구하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구했을걸요. 넷인컴에다가 플러스 현금 흐름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 항목들 더해주고 워킹 캐피탈 조정하고 이렇게 하면 했을걸요. 이 부분이 여기까지라고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아주 심플하게. 워킹 캐피탈까지. 그래서 회계적으로는 이 픽스 캐피탈은 투자 현금 흐름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업 현금으로 쓸 때는 딱 여기까지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적으로 쓰는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과 재무학에서 쓰는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과 우리 책에서 나오는 영업 현금 흐름에 대한 개념이 조금 달라요. 에코티 과목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에코티 과목에서 주식가치 평가를 하라 그래요. 그럼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여기에 대한 용어들이 나오겠죠.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때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After Tax Cash Flow를 구해가지고 주식가치 평가를 하세요. After Tax Cash Flow라고 하는 건 주주 채권자 관점이 현금 흐름이거든요. 요거를 구해요. 그 다음 채권자 가치만 싹 빼주면 주주 가치가 나오겠죠. 그럼 이거를 주식수로 나눠주게 되면 주가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주가를 구했었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장황하게 1시간 반이나 얘기를 한 이유는 주식과 코퍼레이트 파이낸스와 회계가 따로 놀면 안 돼요. 같이 이게 믹스가 돼가지고 여기 나온 용어가 저게 다른 용어로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레벨 2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 교과서를 찾아가셔가지고 용어가 어떻게 다르고 쿼테이션, 마크도 심지어 다를 때도 있다고요. 저는 코스트 오브 에쿼티를 K2라고 쓰지만 에쿼티 과목에서는 이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요. 이거 흔히 보셨을 텐데 RERT로 쓰는 거. 이거 할인율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경우도 봤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 차이를 본인이 명확하게 인지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시겠죠?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끊고서 하도록 할게요. 35분까지 쉬도록 하겠습니다.